이름은 윤진호, 1989년생으로 추정되며 아마 100억 원은 좋게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날 밤 담당 검사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윤진호가 일시 석방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형사들이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따지니까 검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범죄사건 전문 월간중앙 안덕관 기자입니다. 수년간 국내외 강력범죄를 취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일보 시리즈 강력계 25시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공식 기록으론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입니다. 집계된 피해자만 312명, 피해 액수 약 70억 원. 어디까지나 이건 경찰에서 파악한 숫자고요. 실제로는 수배에 이르는 범죄 자금을 이 조직의 총책이 편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조직의 총책 검거에는 실패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전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총책이 한 달에 40억 원은 챙겨갔다는 진술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름은 윤진호, 1989년생으로 추정되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봉구 출신입니다. 그 지역 취재원들에게 좀 수소문을 해봤는데 20대 시절 호스트바 선수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놈이 일하던 호스트바 선수 하나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흥미가 동해 나도 좀 배우고 싶다. 2014년 태국으로 함께 넘어가 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완전히 익힌 거죠. 우선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중국 조선족 자치구인 연길에 포진하고 있고 그 밖에도 청도나 위해위, 이 웨이하이위죠. 이런 곳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 즉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해외 지점을 확장을 했고 3년 전부터는 캄보디아로도 세를 넓힌 거죠. 조직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피라미드 최상단이 총책이에요. 그 아래로 콜센터를 관리하는 실장, 바로 이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검찰이나 금융기관의 사칭에 돈을 빼돌리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 이제 그 아래로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얘네는 이 콜센터 직원들이 사기를 치실 때 참고하는 스크립트, 대본이죠. 이걸 계속 개발해요. 또 그 밖에 하청 조직들도 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은 대포 통장을 쓰잖아요. 그게 이 조직의 금고나 다름없는데 이 대포 통장을 구해다가 조직에다 파는 부류를 이 대포 통장 모집책이라고 합니다. 얘네는 웬만해선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다가 이 조직, 저 조직에 개당 얼마에서 파는 거예요. 또 이와 유사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모집책도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앞글자만 따서 흔히 DB라고 하는데 이걸 구해다가 파는 애들이죠. 예컨대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를 치려면 당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것보다 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콕 찍어서 사기를 치는 게 성공률이 더 높잖아요.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의 DB를 수집을 하는 거죠. 네, 윤진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입문한 지 한 2년 만에 중국 연길에 자기 조직을 꾸립니다. 연길 국제공항에서 차편으로 한 40분 정도 가다 보면 한적한 마을이 나와요. 거기 별장을 이 조직의 숙소이자 콜센터로 차린 건데요. 당연히 이러한 업장을 차리면 지역 공안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겠죠. 거기다 무슨 수로 이 순수 한국인이 조선족 도시에 거점을 잡고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당연히 뒷돈을 매개로 지역 공안과 안면을 튼 거죠. 명확히 어떤 증거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나중에 검거된 조직원들이 형사들에게 실토를 했어요. 매달 상납금을 내는 걸 봤다고. 네, 동남아에서 공무원과 뒷돈을 주고받는 게 당연한 관행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 관시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려면 일단 로비나 접대를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봉투를 뜻하는 홍바오, 즉 돈 봉투를 건네야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단가는 통상 공무원이 받는 월급의 1, 2개월치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윤진호가 공안과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됐다고 해결된 게 아니죠. 이 연기를 쥐고 있는 깡패 조직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윤진호가 자기들 나와바리를 침범한 건데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연기의 조선족 깡패 조직 두목과도 친분을 가져갑니다. 거기다 윤진호 조직이 신생이어서 인력이 없는데 이 깡패 조직을 통해서 수급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국인인 윤진호가 이 연길의 조선족들 위에 군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된 겁니다. 웬만한 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검사 사칭부터 금융기관 사칭까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 국민행복기금을 도용한 건데요. 이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놈들이 일단 불특정 다수에게 오토콜을 걸어요. 상대가 이걸 받으면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1번,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1번을 누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고금리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엔 콜센터 직원이 상담을 진행해요. 기존 대출, 체납 여부를 캐물으면서 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심사과로 넘기겠다. 그러면서 캠코 전용의 노래를 한번 틀어줍니다. 그럼 이제 옆에 앉은 놈이 이 심사과 직원을 가장해 고객님은 신용 등급이 낮아서 어렵다. 대신 예외 심사 대상으로 넣어드리겠다. 그러려면 상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다른 기관에서 새로 대출을 받게 한 뒤에 자기들 조직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는 거예요. 일단 콜센터는 이 금융기관 운영 시간에 맞춰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통 운영이 됩니다. 그럼 콜센터 직원이 하루에 한 수백 건은 전화를 돌렸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걸리면 실적을 내는 거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이 스크립트를 달달 외우게 하는 겁니다. 대출 심사 관련해서 일단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묻는 질문들, 그에 대한 답변도 수십 개가 있고 돌발 상황에 대한 답변도 기질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걸 수도 없이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답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패는 거예요. 얼굴에 손이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파이프로 빠따질도 하고 계속 실수하면 팔팔 끓인 물을 목덜미에 붓기도 하고요. 이 조직원들은 잠도 잘 못 잤어요. 새벽까지 암기를 시키고 잠깐 재운 다음에 또 아침 점호 때 테스트를 하니까 식사도 형편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업장이 확대되니까 인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조직원들에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고액 알바로 꿰어내라고 시켰어요. 얘네가 도착하면 여권과 민증, 휴대폰부터 빼앗겨요. 도망쳐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 조선족이다 그러면 서울에도 이 조선족 네트워크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윤진호 조직의 한 조직원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걸 무슨 수로 잡았겠어요? 당연히 그 네트워크를 윤진호가 이용을 한 겁니다. 2017년 3월에 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 진흥팀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중년 남성이었고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와서 대화를 했는데 좀 이상했다는 거죠. 또 이 신고자에겐 국민행복기금 수법이 아니라 일반 은행 직원의 대출 상담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본질은 똑같죠. 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상환 능력을 입증을 해라. 그러니까 현금 500만 원을 갖고 역삼동에 국민은행 센터가 있는데 그리로 오라는 거였어요. 거기 정문 앞에 우리 측의 심사과 직원이 있을 건데 그 직원한테 현금을 넘기면 된다고. 이때 진흥팀의 윤덕영 형사님이 냄새를 맡은 거죠.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신고자에겐 속은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역삼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역삼동 출입구에서 웬 삐쩍 마른 놈이 터벅터벅 걸어와요. 그놈을 잡고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해서 조직 계좌에다 쏘는 인출책이에요. 말도 어눌한 게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긴급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놈한테 중국 메신저인 QQ로 이 상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왜 돈을 안 넣냐? 빨리 넣어라. 그런 내용으로. 이때 형사들이 함정을 팝니다. 지금 모친이 아파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 와 있다. 당장 돈 넣을 시간이 없으니까 병원으로 오면 넘기겠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상선이란 놈이 막 화를 냈는데 어쩌겠어요? 돈 받으려면 병원으로 와야지. 그래서 형사들이 바로 핸들을 꺾어서 이대 목동병원까지 먼저 질주를 한 겁니다. 그 병원 1층에 베이커리 카페가 한 곳 있어요. 거기에 하선을 앉혀두고 그 주변에 형사 하나, 카페 밖 대기실 의자에 형사 하나, 또 병원 정문 쪽에 형사 하나, 이렇게 삼각으로 잠복해 있는데 한 10분 뒤에 한 놈이 병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딱 봐도 상선이다.
직감을 했어요. 딱 포위해서 붙잡으니까 이게 또 대박이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인출 총책이 있다고. 이놈이 그거였던 거예요. 거기다 이 윤진호와도 소통이 될 정도였으니까 이런 대화가 또 없었던 거죠. 이놈의 신원은 경찰 정보원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니 주원목이라고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조선족이고 당시 나이는 27살. 이 고향은 중국의 흥룡 강성. 이 어릴 때부터 범죄 쪽으로 활동했고 돈 배달 쪽에 특화돼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이 주원목이를 일단 긴급 체포로 유치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전국 경찰서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 이놈들 수법과 유사한 사건들을 수집을 해요. 그걸 토대로 구속영장을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수사기간 열흘이 주어지거든요. 그 기간에 자백을 받아낸 뒤 이 검찰에다 넘기는 거죠. 근데 이 주원목이가 꽤 버텨요. 열흘 동안 말도 안 하고. 근데 웃기는 건 구치소에 가더니 심경 변화가 좀 빠르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구치소 접견실에서 실토를 해요. 조직의 총책이 이승현이라는 한국인이다. 이 형사들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게 윤진호의 가명이었어요. 이 조직에서도 자기 이름을 이 최측근 두어 명한테만 밝히고 나머지한테는 이승현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주원목은 이 윤진호가 비자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귀국한다고 했어요. 다만 주소지는 모른답니다. 근데 얘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말해요. 이 한국으로 올 때 윤진호랑 같이 왔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윤진호의 차인 아우디를 탈 때 갑자기 부하들이 덮쳐서 얼굴에 두건을 씌웠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게, 또 혹시나 경찰에 붙잡혀도 얘가 윤진호의 거주지를 밝힐 수 없게 그렇게 끌려갔는데 차에서 얼핏 들은 대화에 이 수원이 거론됐다. 그래서 아마 윤진호의 주소가 이 수원인 것 같다. 윤진호가 자기 아파트에 이 주원목이를 한 2주 정도 감금을 시켰는데 그때 방의 창문 너머로 엄청나게 큰 녹색 그물망이 보였다고 했어요. 수원과 이 녹색 그물망이 달린 시설, 아무래도 이 후자는 실외 골프 연습장이겠죠. 이 두 개의 단서만 갖고 형사들이 수사를 개시를 합니다. 하지만 수원의 실외 골프 연습장은 한 6, 7군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 근처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골프장이 아닌가 해서 야구 연습장도 찾아다닙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단서가 안 나오니까 이 답답해하던 와중에 주원목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윤진호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때 이마트 앞에서 보자 그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났다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이마트도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수원 권선동에 있는 이마트로 향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골프장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 해서 가봤더니 이 군부대 골프장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시 공문서나 일반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안 나왔던 거죠. 그리고 군부대 골프장 옆에는 이 최신식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윤진호의 거주지였던 거죠. 아파트가 한 7,000세대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럼 못해도 주차장에만 차량이 한 10,000대가 있는 건데 거기서 번호도 모르는 윤진호 아우디 찾아다닌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당시는 형사들이 윤진호 실명도 몰랐어요.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 아파트 측에다 물어봐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형사들이 뭘 했냐면 이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오는 배달기사들을 하나하나 다 잡았습니다. 혹시 배달시킨 사람 문신쟁이 아니었냐? 아니면 그 집에 양아치 같은 애들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흘 동안 그렇게 불러세우다가 한 치킨집 배달기사한테 이런 제보를 들어요. 이틀에 한 번씩 꼭 시키는 집이 있는데 문신쟁이 소굴이다. 거기가 예를 들면 206호다. 206호가 있는 아파트 외벽 쪽으로 가니까 딱 그 창 맞은편에 골프장 그물이 마주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206호가 속한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니까 아우디가 한 대 발견이 됩니다. 아우디 차량 앞유리에 붙은 번호를 페이스북에 돌리니까 가명으로 썼던 이승현이 뜹니다. 그래서 아우디 차주가 찍힌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받아서 이 주원목한테 보여주니까 또 총책이 맞다고 했고요. 일단 이 수원 아파트에는 4명이 살았습니다. 먼저 윤진호, 그리고 윤진호의 여자친구 20대 김모 씨. 나머지 2명은 최측근인 조선족 부하들입니다. 이 2명도 경찰에 협조했으니까 가명을 쓰겠습니다. 삐쩍 마른 놈이 몸에 살집이 있는 놈이 입니다. 일단 백화점에서 구매했다는 금고가 있었는데 거기 5만원권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공간이 모자라니까 이 방이나 거실 서랍장마다 또 5만 원권이 다발로 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추정되는 액수는 현금으로만 10억 원 정도죠. 통상적으로 사기 분야 범죄자들이 현금을 집에 10% 정도 챙겨두거든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마 100억 원은 좋게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경찰이 주원목을 구속하고 나서 이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잡고 있었는데, 이때 윤진호의 도봉구 모 중학교 1년 선배도 확인이 됐어요. 아무튼 동종업계에 있으니까 윤진호와 자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이 이 1년 선배를 먼저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수원 아파트를 덮치기 바로 전날에. 남들 등쳐먹고 사는 범죄자들은 매 순간마다 언제든 자기가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절어 살아요. 근데 이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이상한데? 그래서 4명이 바로 짐을 꾸려서 도망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윤진호에 대한 통신영장을 받아내서 위치를 이 기지국을 통해 파악할 수는 있었어요. 그게 광진구였습니다. 그런데 기지국에서 위치를 전달받는 게 인공위성 레이더로 팍 정확하게 찍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위치는 이 좌표 값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기지국에서 알려주는 윤진호 좌표 값이 이 핸드폰에 뜬다고 가정을 하면 뭐 AA879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본인의 좌표 값은 또 이 핸드폰에 있는데 이 두 개가 일치해야지 은신처가 어딘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노가답니까? 그래도 결국엔 이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 윤진호가 숨어 사는 걸 찾아냅니다. 바로 검거작전이 펼쳐졌죠. 이 도주로가 예상되는 비상계단, 또 밖에 주변 골목, 또 근처에 지하철이 있으니까 이 출입구 근처에 형사들을 배치하고 나서 이 9층 현관문을 두들긴 겁니다. 윤덕영 형사님이 이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야, 너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 그래도 얘가 버팅이고 안 나오니까 아예 소방대를 불러서 이 문짝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소란스러우니까 그제야 이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몸에는 아주 문신을 치덕치덕 발라놨고 또 체격은 작았다고 했어요. 한 168cm의 삐쩍 마른 체구. 처음에는 이 형사님이 좀 보고 긴가민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민증의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랐기 때문인데, 애당초 이놈이 호빠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성형을 한 거예요. 어쨌든 바로 수갑을 채우고 데려가기 전에 현장을 한번 보는데 그 은신처에는 좀 대마초도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윤진호가 좀 침착해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할 거다.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을 거고 그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근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 금융사기를 전문으로 수사했던 검사들이 퇴직하고 얘네 뒤를 또 전문으로 봐주는 이 전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나라 녹봉 받아가면서 이 금융범죄 수사 전문성을 쌓은 건데 검사 옷을 벗고는 이 자국민 등쳐먹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변호해서 또 불을 쌓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 도의적으로는 과연 옳은 일인가 한번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형사들이 이날 밤 윤진호가 보이스피싱 조직 수괴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다 신청하고 퇴근을 해요. 근데 이날 밤 담당 검사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윤진호가 일시 석방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윤진호 부하라는 주원목은 구속이 됐는데 그 대장은 석방이 됐다? 이에 형사들이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따지니까 검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지금 현직 검사를 협박합니까? 수사나 좀 더 해요. 이후 윤진호의 행적은 그의 부하들이나 주변인들 진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진호는 지인에게 전화해서 나 태안으로 간다. 거기 아는 사람이 중국 가는 배편을 알아봐 준다고 한다. 그렇게 밀항을 시도합니다. 밀항 자금이 1억 원이었는데 이걸 태안의 깡패들한테 뜯겼다고 해요. 밀항을 하려면 일단 밀항업자들을 쥐고 있는 지역 깡패들 허락부터 맡아야 돼요. 거기서 근데 돈을 뜯기고 빠꾸를 당한 거죠.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 전북 군산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동안 이 사건은 이 보강수사라는 명목으로 이 미제로 남습니다.
근데 해가 넘어가고 2018년 2월경 한 제보자가 윤덕영 형사님을 급하게 찾아요. 연길의 한 보이스피싱 합숙소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는 인물인데, 윤진호가 이 몇 개월 전에 돌아와서는 이 형사님 이름을 거론하며 아주 길길이 날뛰었다. 이 형사 때문에 내 신세를 망쳤고 한국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조선족에 수배를 때려서 이 형사 목에다 현상금 2억 원을 걸어놨다. 팔다리도 자를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앞에서 조심해라.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는 거죠. 이놈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형사님 아주 멀쩡하게 잘 계십니다. 어쨌든 이 제보자의 증언으로 이 연길 합숙소 위치를 파악해 경찰이 중국 공안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이 공안으로부터 윤진호를 포함해 조직원들을 잡았으니까 한국에서 데려가라는 공문을 받아요. 그래서 경찰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윤진호가 여자친구와 함께 이 중국의 호텔에 붙잡혀 있었는데 공안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 송환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 두 명이 달아났다. 다른 조직원들은 다 붙잡아 놓고 저 둘만 달아났다? 그건 달아난 게 아니고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이 윤진호가 공안에 돈을 댔구나.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댔구나. 윤진호 조직원 86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주원목은 실형 3년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는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힘들다면서 귀국해 자수했고 국내에서 숨어 살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윤진호 여자친구는 결국 헤어져서 귀국을 했는데 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는 없으니까 실형은 피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총책인 윤진호만 종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최근 동향은 이래요. 연길의 깡패 조직 두목이 비교적 최근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 윤진호가 지금 어디서 뭐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중국에는 없고 이 베트남에서 계속 활동한다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동남아 범죄 무대는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이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거든요. 특히 한국 조직은 거기서 토토 사이트나 이 코인 사기를 주력으로 하죠. 반면 윤진호는 이 보이스피싱을 하고요. 거기다 한국인이고 이 점이 이 중국의 삼합회나 푸젠갱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한국인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데 누구보다 한국인을 잘 아는 놈이 또 전문가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리의 일상 틈을 노려 침투합니다. 이들의 비열한 범행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신뢰까지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건 이야기를 뷰 인사이드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